그래서 원론적인 것은 아예 다 빼고 우리는 원래 결산을 배우면 첫 번째 우리는 손익의 이연과 예상입니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뭐 이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이하시는 방법 위주로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소모품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소모품은 일단 소모품이다, 뭐 보험료다, 이자 수익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고 우리는 중간에서 결산일이라는 걸 맞이하게 돼요. 결산일. 결산일이다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단기 중에 어찌됐든 거래라는 거를 했을 거고 하지 않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하는 거죠. 그쵸? 결산일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는 단기분이고 이쪽은 차기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단기분은 무조건 뭐랑 뭐여야 한다? 단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단기분, 올해 쓴 것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돈 거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돈 거래의 효과가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 올해 아예 돈 거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죠. 올해 돈 거래를 안 했으면 우리는 걔를 뭐라 그러냐면 미수 미지급이라고 해요. 미수 미지급. 올해 돈 거래를 안 했으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생겼는데 돈 거래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가 생기는 거죠. 그죠? 두 개가 다. 그 다음에 돈 거래를 했는데 그 효과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급, 선수라고 한다. 그쵸?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이자 비용이나 보험료나 뭐 이자 뭐 수익이나 얘네들은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 맞는데 이걸 소모품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소모품은 올해 거는 뭐 해야 돼요? 소모품 B가 돼야 되겠죠. 소모품 B 쓴 거. 그러니까 내년도 남아있는 것만큼은 소모품이어야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단기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생겨야지 되니까 사용액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올해 쓴 것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가 올해 게 뭐가 된다? 소모품 B가 되어야 한다. 이게 단기분이더라. 그러니까 아직 안 쓴 건 차기분이 되니까 얘는 뭐라고 처리해야 한다? 소모품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냥.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문제 1번서부터 그냥 읽어보면서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만원이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들만 이름을 살펴보면 소모품 그러면 소모품 B 또 많이 나오는 게 보험료, 이자 비용, 뭐 이자 수익, 그리고 뭐 임대료, 임차료, 그리고 성급 비용이라 나올 수도 있고 선수 수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맞죠? 다시 바꾸면 각종 비용들이 쭉 나올 수 있고 그쵸? 수익들이 나올 수 있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부채로 처리한 경우도 있더라. 그쵸?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계정 과목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무조건 하셔야지 되는 것은 처음 처리를 자산으로 했는지 비용으로 했는지 뭐 부채로 했는지 이걸 먼저 뭐 수익으로 했는지 구분을 해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처리한 거에 무조건 반대 효과가 생길 거니까. 무조건 처음에 처리한 방식의 결론은 반대 방식이 생긴다. 반대로 사라질 거다. 반대로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1번 보긴 1번 문제는 처음에 구입 시 뭘로 처리했대요?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모품이다라고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1번 문제는 풀지 않아도 붕괴의 정답은 무조건 대변으로 뭐가 가야 된다? 소모품이 가야 한다. 소모품이 가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반대쪽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모품이 일단 대변에 갔어요. 그럼 소모품은 누구 거?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갔다는 얘기는 내 것이 대변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썼다. 맞죠? 소모품은 어쨌든 우리가 분류하는 게 사용액이냐 미사용액이냐 이걸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소모품이라는 게 대변에 나왔다는 얘기는 내 소모품을 뭐 했다? 썼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볼까요? 소모품 200만 원 중에서 미사용한 게 150이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 쓴 건 얼마예요? 50만 원. 네, 소모품은 50만 원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반대쪽 계속 가면 소모품 짝꿍은 무조건 누가 와야 돼요? 무조건 누가 와야 돼요? 짝꿍은? 소모품 B. 소모품 B 50만.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빠르게 외우시라고 비미자사 한 거죠. 비용 처리했을 때는 미사용액을 붕괴해라.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을 붕괴해라. 그래서 처음에 처리를 뭘로 했다?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무조건 뭐를 붕괴해라? 사용액을 붕괴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50만 원을 찾아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이제 2번 보기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해져요. 2번 문제를 보시면 결산이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입 시 전액 뭘로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소모품 B로. 맞죠? 비용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530만 원이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금액도 한 개밖에 안 나왔고. 자, 그런데 그냥 간단해. 처음에 뭘로 처리했다고요? 소모품 B.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죠? 그게 무조건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간다. 소모품 B.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소모품 B는 뭐예요? 쓴 거죠. 그쵸? 원래 계정 과목 자체는 소모품 B는 쓴 거잖아요. 근데 소모품 B가 없어졌죠. 그쵸? 쓴 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쓴 거 안 쓴 거? 안 쓴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소모품이 대변에 갔을 때는 내 소모품에 무슨 애? 사용액이 없어져야지 된다는 얘기고, 소모품 B가 대변으로 갔다는 얘기는 아직 안 쓴 게 없어져야지 된다. 소모품 B는 쓴 거라고 처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소모품 B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액을 처리해야 한다. 그 문제상에서 지금 미사용액이 530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530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소모품 B의 짝꿍은 누구라고요? 소모품. 이해가 되시죠? 절대 틀리시지 않겠지요, 이제. 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3번도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50만 원이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뭘로 처리했다고요? 뭘로 처리했대요?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일단 결산일날 무조건 대변에 뭐가 없어진다? 소모품이 없어진다. 소모품이 없어진다. 그쵸? 얼마가? 소모품은 무조건 사용액을 붕괴해야 되니까 처음에 80만 원이었는데 미사용한 게 50이니까 우리 쓴 건 30인 거고 30만 원이 없어져야지 된다. 소모품이 없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차변은 뭐가 돼요? 소모품 B가 30만 원이 되겠죠. 짝꿍은 무조건 소모품 아니면 소모품 B니까.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최초에 뭘로 처리를 했느냐를 잘 잡으시면 되고, 그게 무조건 결산일날 반대쪽으로 없어질 거다. 없어지는데 자산 처리, 내 거라고 처리했으면 무조건 쓴 것만큼이 없어져야지 되고, 내가 쓴 거다,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안 쓴 것만큼이 없어져야죠. 개념이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이자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이자 수익으로. 이자 수익으로 바뀌었는데, 자, 단기는 23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결산이다라는 걸 미리 체크를 해 둔 거예요. 아시겠죠? 연도 기준이 있어야 문제를 푸니까.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 예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자 수익인데, 자, 말이 또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자 수익이다,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 문제를 읽고 제일 먼저 하셔야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래인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수익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자를 받아야 하는 거래고, 맞죠? 이자 비용이란 얘기는 내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거래이죠. 맞나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뭐가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정기예금이라고. 얘가 힌트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다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하면 저는 이자를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빙고. 받아야 합니다. 아, 그럼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으로 확정. 이해가 되셨죠,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요. 이자 수익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건데, 기간 경과분이라 그랬어요. 기간 경과분.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럼 버리세요. 말 버리세요. 자, 그럼 밑에 자료를 볼게요. 예금 금액은 2억 원이고 이자율은 2%래요. 가입 기간은 7월 1일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라 그랬죠? 맞죠? 그런데 이자 수령 시점이 언제래요? 내년이래요. 그러면 돈 받았다 안 받았다? 미수 끝. 이해가 되셨죠? 돈을 아직 안 받았어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래라 그랬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래인데 12월 31일 날 생각해 봤더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미수는 무조건 무슨 변? 미수는 무조건 무슨 변? 차변. 자산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그냥 조금만 써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얘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조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되죠. 맞죠? 이게 자기 변이에요. 생겨야 할 때. 그러면 지금 난 받아야 하는 게 생긴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맞죠?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없애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올해 게 아니면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읽고 상황 판단, 새롭게 생기는 거네? 그쵸? 생기면 이게 자기 변이에요. 새롭게 생길 때. 그러면 돈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 그쵸? 이해가 되셨죠? 결산은 오늘이 무조건 며칠? 12월 31일. 그럼 당연히 올해 것만큼 받아야 되겠죠? 그럼 금액 계산을 해야죠. 2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몇 프로? 2%. 됐죠?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맞나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전체 400만 원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미수 수익이 200만 원이 생겼겠구나. 그리고 대변 계정 과목은 처음 풀을 때 결정했죠. 뭐라고? 이자 수익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접근 방식을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하나씩 이제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진성상사에 대한 자금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밑줄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이거 써드릴게요. 그냥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이 무슨 말이에요? 계산해서 올려라 이 뜻이거든요. 계산해서 올려라.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그냥 장부에 기록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막 풀다가 뭐 성급 비용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면 성급 비용을 계산해서 장부에 기록해라 이 소리예요. 그 말이니까 다시 바꾸면 분개를 해라 이런 얘기고, 그런데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그럼 과거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자 수익. 그러면 과거에 돈거래를 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러면 처음에 처리가 뭘로 처리되어 있다? 이자 수익으로 처리되어 있다.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자 수익. 그럼 이자 수익은 원래 무슨 변? 수익은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잖아요. 수익은. 맞죠? 맞잖아요. 그쵸? 이자 수익 대변.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간다? 차변에 이자 수익 없어진다. 결산이라는 무조건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위에 거를 한번 볼게요. 다시. 위에 문제는 앞에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자를 받은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래고,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그랬으니까 이미 나는 이자 수익이라고 장부에다 적어놨다고요. 적어놨으니까 결산일날은 무조건 없어질 일만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원래 무슨 변?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없어지고, 이것만큼을 우리는 대변에 뭐라고 해야 한다? 선수 수익이라고 한다. 무슨 분이니까? 차기분이니까. 차기분.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기분은 기간 경과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차기분은 미경과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는 지나갔죠.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기간 경과. 차기는 아직 기간이 안 지났죠. 그래서 미경과분.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이자 수익 중 36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내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이자 수익을 36만 원을 줄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4월 1일 우리 주식회사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내년 3월 31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자율 6%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대여. 빙고. 대여. 이 글자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여했다. 대여했으니까 나는 이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대여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기는 거래다.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기는 거래인데, 이자 수익을 수령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맞죠? 그러니까 분배가 끝나버렸어.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게 생기겠네. 그쵸? 맞죠? 미수는 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분계는 정해져 있더라. 이게 끝. 오늘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앞으로 틀리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금액은 7천만 원이었나요? 그쵸? 7천만 원에 대해서 연 몇 프로? 6% 곱하기 우리는 언제 빌려줬어요? 4월 1일. 그럼 4, 5, 6, 7, 8, 9, 10, 11, 12 9달 지났죠? 그쵸? 그러면 12분의 9 이해가 되셨나요? 맞죠? 네. 그러면 2697에 63인데 2로 나눠주시면 315만 원이 나오나요? 그럴 것 같은데? 31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이게 세무 2급 문제래요. 세무 2급 문제. 그러니까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하고 틀린 건 세무 2급은 이렇게 금액을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요. 회계 1급은 이 금액이 계산이 이미 돼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아시겠죠? 근데 이자 정도는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으로. 네, 넘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는 회계기간은 똑같고요. 차입금 관련하여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상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빙고, 차입금. 맞죠? 차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결국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상에서 뭐가 생길 거다? 이자 비용이라는 놈이 생길 거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그쵸? 그런데 이런 이자 비용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단, 이자 비용은 만기 시점의 일시 상환 조건이며, 그랬죠? 그럼 만기에 이자를 지급할 거죠? 그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럼 계정 과목은 뭐다?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미지급 비용이니까 우리는 미지급은 변이 안 바뀌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 맞죠? 그럼 차별 계정 과목은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이자 비용. 이렇게 분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분계가 정해졌어. 자, 그럼 이제 금액은 2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2.4% 곱하기 2.4%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 지났어요? 4월이니까 또 9개월이 지났나요?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480에 36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금액 계산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기셔야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알겠어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 30초 드릴게요.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맞죠? 네, 똑같습니다. 금액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두 번째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했고, 그래서 똑같죠? 분계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분계도 똑같이 나와야 되죠. 미지급은 확정이니까 분계가 이렇게 그냥 확정. 맞죠? 그러면 우리는 금액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럼 3억 원에 대해서 2%면 600인데 600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8인가요? 맞나요? 6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분의 8 그러면 400만 원인가요? 빙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이것도 30초 드려볼게요. 자, 이번은 처음에 뭘로 처리했다 그랬죠? 처음에. 자, 문제를 보는 방식이에요. 결산 문제. 처음에 뭘로 처리했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분계는 무조건 정해졌네. 대변에 보험료 없어져야 하네.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대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미수 미지급은 처음에 처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서 처리했던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에 생기는 거고 보험료 지금 처음에 뭘로 처리했다고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비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용이 줄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차변 예정 과목은 뭐가 생겨요? 성급 비용. 맞죠? 비용이 없어졌으니까 비용을 줄였다? 왜? 미리 냈으니까. 빙고. 그쵸?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성급은 언제 거? 성급은 언제 거? 차기분 내년도 거. 내년도 걸 성급이라고 한다. 내년도 거. 그럼 내년도 몇 개월분? 3개월분이네요. 내년 3월 31일 것까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개월분이니까 그냥 30만 원인가요? 맞죠? 30만 원. 빙고. 그냥 이게 정답. 문제를 제가 이번엔 안 읽었죠, 잘. 왜냐면 여러분들 핵심 단어만 빨리 찾으시라고. 자, 다시 문제 봐볼게요. 4월 1일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전액 뭘로 처리하였다?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결산일 날은 무조건 그 보험료가 어디로 간다? 반대쪽으로 간다. 이해가 되셨죠? 보험료가 반대쪽으로 가니까 차변은 당연히 성급 비용일 수밖에 없다. 내년도 거 미리 지급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임대료 문제인데 이것도 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1년간의 임대료 2,4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고 전액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뒤에 있는 멘트는 별로 필요 없어요. 자, 처음에 뭘로 처리하였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임대료 수익은 원래 무슨 변? 수익은 원래 무슨 변? 대변. 그럼 분계는 정해졌네요. 임대료가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된다? 차변으로 가면 된다. 임대료. 그럼 수익이 없어지면 대변은 무조건 뭐가 생긴다? 내년도 거 받았죠. 내년도 거까지 받았죠. 그럼 내년도 차기분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 선수 수익이 될 거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그럼 우리가 아까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생겼을 거고 그래서 대변으로 간 거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에 생겼으니까 얘는 차변으로 간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2,400만 원이니까 1년분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년도 9개월분이니까 1,800만 원인가? 그죠? 1,800만 원만큼이 임대료 수익, 선수 수익 1,80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우리는 딱 두 가지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처음에 처리했을 때 처음 처리한 게 있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라? 반대로 가라. 처음에 앞에서 뭔가를 처리를 했으면 무조건 반대로 가라. 처음 처리한 게 무조건 반대로. 두 번째는 처음에 처리한 게 뭐 할 때? 없을 때. 처음에 처리한 게 없을 때,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럼 얘는 분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 차변의 미수, 대변의 미지급. 이렇게가 얘는 분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모품비는 처음에 무조건 처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럼 무조건 반대로 없어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자산이 사라질 때는 사용액만큼이 없어지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사라질 때는 아직 안 쓴 것만큼 미사용액만큼이 없어지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를 구분하시면 요만큼만 구분하시면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프린트물은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위에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평가예요. 평가라는 거를 할 건데 이제 지금서부터 평가라는 것은 평가는 가치가 올라갔냐 떨어졌냐 뭐 이런 걸 따져주시는 거죠. 그쵸? 그런데 평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지 되는 게 자산이냐 부채냐를 먼저 판단하셔야지 돼요. 자산이냐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서 발생한 게 득이 생겼는지 실이 생겼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화 같은 경우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외화가.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득이에요? 실이에요? 자꾸 이래요. 모른다고요. 그쵸? 왜? 자산이면 환율이 오르면 나한테 득이 되는 거고 부채가 환율이 오르면 나는 실이 되는 거죠. 돈을 더 갚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걸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문제가 술술 풀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답은 득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에 삐리리 이익이 생겨야 한다. 이게 답이고 실이 생겼다. 실이 생기면 무조건 차변에 삐리리 손실이라는 게 생겨야지 된다. 대변 계정 과목은 반대쪽 계정 과목은 문제에서 주어진 자산 부채니까 얘네들이 여기로 오는 거죠. 계정 과목이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화에 대해서 문제 풀을 때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결산일날 안 써요. 맞죠? 걔는 차, 익, 차, 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고요? 삐리리 이익이 와야 되고 삐리리 손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이익이나 손실이 와야 된다고요. 계정 과목이.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가 일단 정답이에요.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를 해도 똑같은 상황. 그럼 이제 뒤에 쪽에는 이제 어려운 매도 가능 증권 하나가 이제 우리 숙제로 남아있는 건데 회계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일단 알아두셔야 하니까 제가 설명은 다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20만 원이 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지금 얘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주어진 거예요?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냥 장기 차입금도 있는데 외화 장기 차입금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문제상에서 항상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 앞에 붙어요.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가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계정 과목이 주어지든가 계정 과목이 지금 안 주어져 있으니까 계정 과목 이름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차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맞죠? 부채니까 원래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만 달러가 있는데 전기 말의 환율이 1,200원이었고 단기 말의 환율이 1,250원이 됐죠. 그럼 환율이 50원이 올랐죠. 맞나요? 득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어요? 부채의 환율이 올랐으니까 득이에요? 실이에요? 실이 생긴 거죠? 아, 실이 생겼구나. 그쵸? 그럼 실이 생겼으면 무조건 차변에 뭐가 와야 한다?
손실. 무슨 손실? 외화, 환산, 손실이 와야 하는구나. 손실의 금액은 50원씩 20만 달러니까 100만 원인가요? 아, 1000만 원인가? 아, 1000만 원이네. 그쵸? 네. 1000만 원이 1000만 원. 20만 원이 50개니까. 그쵸? 네. 이해가 되셨죠? 계산은 계산기가. 계산기가.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1000만 원만큼 저는 빚을 더 갚아야 되죠. 대변 계정 과목은 무조건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계정 과목. 그러면 대변에 뭐가 와야 돼요? 외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뭘 빼먹었어요, 우리? 그렇죠. 뉴욕을. 자산 부채는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빙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세무사랑의 거래로 발생한 외화 외상 매입금 3,6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지금도 계정 과목 이름은 뭐라고요? 외화 외상 매입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선생님 외화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쳤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뭘로 가요? 외상 매입금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은 플레임을 다 검색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뭘로 처리되어 있다가 문제상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만약에 아까 외화 장기 차입금도 외화 장기 차입금을 쳤는데 안 나오면 뭘로 가요? 장기 차입금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각각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말 현재 환율이 1,150원이 됐죠. 맞나요? 그러면 3,450만 원이 됐나요? 계산기 빨리. 3만 달러를 1,150원을 곱해주시면 3,450만 원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외화 외상 매입금이 3,630만 원이 있었는데 얘가 얼마로 바뀌었다? 3,45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외화 외상 매입금은 부채고요. 얘는 대변에 있는데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지요? 부채가 감소했지요? 맞나요? 감소했으니까 저한테 득이에요, 실이에요? 득이 생겼더라. 득이 생겼더라. 그쵸? 득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무조건 뭐가 생겨야 한다?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겨야 한다. 얼마가? 180만 원인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앞에 아까 우리가 성급선수 미수미 지금 한 거랑 똑같이 처음에 처리된 게 늘었냐 줄었냐, 처음에 처리됐던 게 늘었냐 줄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차변은 외화, 외상, 매입금. $180만 원. 더 중요한 거 외화, 외상, 매입금 누구 거라고요? 세무사. 거래처. 거래처를 빼먹으시면 어쨌든 틀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지요? 자, 세 번째 문제는 30초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이 뭐라고 주어졌죠? 단기 대여금 중에는, 그랬죠? 맞죠? 네, 그러면 단기 대여금.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계정 과목의 분류가 자산이죠?
맞죠? 자산이니까 무슨 변에 존재해요? 차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계산기를 먼저 쓰셨어야 되죠. 얘는 몇 달러인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쵸? 몇 달러인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금액이 지금 2,400만 원이고 2,400만 원에 초기에 발생한 환율이 1,200원씩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만 달러입니다 라는 거를 일단 찾으셔야죠. 그쵸? 총 외화 금액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그런데 이 2만 달러에 1,200원이었던 게 환율이 1,300원이 됐으니까 100원씩 올랐나요? 맞나요? 그러면 200만 원만큼이 증가를 했죠. 득이 생겼나요? 실이 생겼나요? 득이 생겼죠. 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처음에 뭘로 처리했냐?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되었다. 자산이 증가되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나한테 득이 생겼다. 득이 생겼으니까 우리 대변에 무조건 뭐가 생긴다?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게 생기더라. 얼마가? 200만 원.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하나무역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외화는 하실 수 있겠죠? 그쵸? 네. 문제 4번은 세무 2급에서 나온 문제예요. 세무 2급에서 나온 문제고 문제 4번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푸시는 시간을 한 1분 드려볼게요. 1분 드려볼게요. 네. 자,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자,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에 처리된 계정 과목이 뭐래요? 외상 매출금. 맞죠? 그쵸?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자산이고 무슨 변? 차변이 자기변이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개의 거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의 거래가 나와 있으니까 7월 4일날 뭐 했대요? 계약했어요. 거래 아니에요. 이날은 거래가 아니다. 이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10만 달러만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7월 31일날 이날 뭐 했대요? 선적했다 그랬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선적일 기준환율로 우리는 매출액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 10만 달러라 했고 10만 달러의 선적일 기준환율. 그럼 7월 31일의 환율은 1,190원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1,190원이더라. 그러면 얼마야? 공을 하나 더 갖다 붙이니까 얼마죠? 1억 1,900만 원인가요? 맞나요? 네, 1억 1,900만 원. 근데 이 금액도 크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금액도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8월 30일 날 뭐를 했어요? 8월 31일 날 우린 30일 날 일부를 회수했죠. 맞나요? 얼마를? 3만 달러. 그럼 3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몇 달러이다? 7만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7만 달러는 환율이 1,190원으로 있겠죠? 기록이. 맞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12월 31일 날 환율이 얼마로 바뀌었다? 1,150원으로 바뀌었다. 1,150원으로 바뀌었다. 다시 바꾸면 환율이 40원이 떨어졌다. 그쵸? 그러면 47에 28, 그러면 280만 원만큼 득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다. 실이 생겼다.
그러니까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 와야 한다. 280만 원. 맞죠? 그리고 대변 계정 과목은 문제상에서 뭐라고 주어졌다고요? 외상 매출금 280만 원의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대호전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외화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항상 읽으시고 자산이냐 부채냐를 먼저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내가 득인지 실인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네, 연습을 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유가증권 평가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단기 매매 목적.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쵸?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내 자산이죠. 당연히 차변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 최초의 취득가액이 3,000원이었죠. 그런데 2,500원이 됐죠. 득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더라. 실은 무조건 무슨 변에? 차변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쓸 거다. 무조건 손실이 와야 하니까. 그죠? 그러면 500원씩 8,000 주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인가요? 맞나요? 500원씩 8,000 주면 400만 원인가요? 500, 40. 그러네요. 400만 원. 400만 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생겼다. 그럼 대변은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면 되죠. 400만 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는 항상 나한테 득이 생겼냐 실이 생겼냐 이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왔어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왔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상에서는 자주 안 주어지지만 세무 2급 때 가면 조금 중요하게 구분을 조금 하셔야지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세 가지를 다 분리를 일단 먼저 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취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말 평가, 그리고 단기말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움직여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가액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전기말하고 단기말. 이렇게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하면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손익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취득가 1,500이었는데 전기말 공정가치가 1,480이 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중간에 마이너스 20만 원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480만 원짜리가 1,550만 원이 됐죠. 그러면 플러스 얼마가 생겼더라? 70만 원이 생겼더라. 여기까지 일단 구분이 되셨나요? 그쵸? 이렇게 둘을 일단 구분을 하시면 돼요. 구분을 하시면 결론은 일단 70만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7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가면 돼요. 70만 원이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었더라? 손실이 20만 원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갖다 메꿀 거예요. 20만 원을. 그래도 50만 원이 남죠? 그쵸? 남았으니까 남는 돈을 우리는 뭐라 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게 계속 따라다닌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에 평가 이익이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었죠. 50만 원의 이익이 생겼죠. 이 이익은 내가 취득했을 때의 가격과 마지막 단기 말에 평가한 금액, 이 차액만큼이 여기 있는 이익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얼마 주고 샀대요? 1,500. 그쵸? 그런데 마지막 결산에 1,550만 원이 됐으니까 5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기면 정답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최초의 취득가랑 마지막에 처분가, 마지막에 평가의 그 차액만큼이 평가손익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23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취득원가가 있고 공정가치가 있고 그 다음 또 공정가치가 나왔죠. 맞죠? 그러면 처음에 취득원가가 2,000원이었으니까 20만 원어치를 샀나요? 맞죠? 100주니까. 그쵸? 그래서 취득원가가 20만 원 맞나요? 네, 20만 원. 그 다음에 전기 말에 평가한 금액이 33만 원.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단기 말에 평가한 금액은 30만 원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전기에 플러스 13만 원만큼이 있었나요? 그쵸? 플러스 13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3만 원. 33만 원이 30만 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3만 원만큼이 줄었죠. 그럼 일단 결론은 대변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가 없어져요? 3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3만 원이. 아까도 70만 원만큼 득이 생겼으니까 단기 말에 증가한 금액만큼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면 단기 말에 3만 원만큼이 줄었죠? 줄었으니까 3만 원만큼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단기 말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금액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금액.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평가 이익이 13만 원이나 있죠. 그쵸? 맞죠? 이익이 13만 원이나 있으니까 차변에 손실을 쓸 수가 없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주는 거예요. 얼마가? 3만 원이. 그러면 내 장부에는 이익이 아직 1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맞죠? 이익이 10만 원 남아있으면 된다고. 20만 원이 30만 원이 됐으니까. 이익이 10만 원이 남아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자, 처음에 우리는 평가 이익이라는 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장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평가 이익이라고 13만 원이. 그쵸? 이런 상태고. 다시 거기서 3만 원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나는 이번에 자산이 감소한 건 3만 원만큼의 내 자산이 감소했다. 직전 연도에 비해서. 얘도 마찬가지 직전 연도에 비해서 70만 원이 증가하였다.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니까. 이번에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뭐가 있더라?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손실이라고 못 쓰고 먼저 이익을 갖다 메꿔야죠. 그쵸? 그러니까 손실이 먼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익이 있는 상태, 지금 얘는 아까 문제에서는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생겼죠. 그러니까 손실로 먼저 메꾸고 그리고 모자란 걸 이익으로. 이번에는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생겼죠. 그쵸? 그러면 이익으로 먼저 갖다 메꾸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로 항상 먼저 갖다 메꾸고 모자라면 자기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모자라죠. 그쵸?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만 갖다가 메꿔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30만 원이 생겼다. 만약에. 그러면 이익을 13만 원을 갖다 써야죠. 그쵸? 13만 원이 이익이 있었으니까. 13만 원을 먼저 갖다 쓰고, 그 다음 17만 원이 모자라죠. 모자란 건 평가 손실이라고 17만 원 쓰셔야죠. 그 앞에 있는 걸 먼저 다 써야 그 다음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요.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면 이익이었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것만큼 손실이었고 다시 올라가면 이익이다.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은 직전과 지금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얘가 따라다닌다. 이익이 생겼고 떨어졌다. 그럼 이익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이 손실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그럼 손실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 그림을 한번 볼까요? 20만 원에서 33만 원이 됐죠? 맞죠? 20만 원에서 33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30만 원, 요만큼까지밖에 안 떨어졌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로 더 안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익에서 3만 원만 갖다가 냈군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어려우시면 패스? 빙고. 네. 우리는 회계 1급 시험 볼 거니까. 저는 지금 세부 2급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는 거. 결산은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다 우리 앞에서 배우기는 했어요. 그쵸? 네. 빙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대체. 유동성 대체는 이것도 마찬가지. 결산은 무조건 최초의 뭘로 처리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1번 볼게요. 전기에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의 만기일은 24년이다. 그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장부상에는 뭐라고 있어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었겠죠? 맞나요? 장기 차입금은 부채인가요? 부채. 무슨 변이에요? 대변에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만기가 도래했죠? 그러니까 없어져야죠? 어디로? 차변으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가요? 2천만 원. 대변 계정 과목 이름은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근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둘 다 거래처. 장기 차입금도 미래은행, 유동성 장기 부채도 미래은행. 이게 더 중요한 거.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전기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맞죠? 전기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으니까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놨다는 얘기죠.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얘가 부채니까 무슨 변에 있었다? 대변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맞죠? 그럼 더 이상 유동성 장기 부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없어져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처리한 게. 얼마가요? 2천만 원. 그럼 얘는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놔야 되죠? 이제 2년 후에 갚을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둘 다 거래처 누구예요? 중앙은행.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지요? 네. 자, 그
그 다음은 현금가부족이 나왔어요. 현금가부족. 현금가부족 보시면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가부족으로 처리하였으나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랬나요? 네. 그러면 현금가부족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하죠? 현금가부족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현금가부족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 가세요.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날로 조회해보면 현금가부족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알 수 있죠. 맞죠? 그냥 변으로 확인을 해야지 돼요. 변을. 얘가 무슨 변에 있는지. 얘는 과잉액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도 있을 수 있고 대변에도 있을 수 있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아마 들어가 보시면 음수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대변에 있었다는 얘기죠. 현금가부족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왜냐면 실제가 더 많았으니까. 실제 현금이 86,000원, 실제가 더 많았으니까 우리는 처리했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가부족이라고 처리했었을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현금가부족이 무조건 어디로 없어진다? 차변으로 없어진다. 현금가부족. 86,000원. 그리고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는 대변이 비면 무조건 뭐라 해요? 대변이 비면 양수로 나오죠.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2. 대차 차익이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차변의 손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문제 2번도 62만 3천원에 대해서 무조건 시산표 가서 확인하셔야죠. 그쵸? 그럼 얘는 차변에 있었어요. 차변에 있었어요. 현금 시제가 뭐 하다 그랬으니까?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부족한 건, 그러니까 글자만 읽고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산표로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현금가부족 무슨 변으로 간다? 대변으로 현금가부족 간다. 대변으로 현금가부족 62만 3천원 없어지면 될 거고. 이거 무조건 시산표 가서 확인. 아시겠죠? 그리고 차변 계정 과목은 순서대로 나와 있죠. 불우의 똑기 했으니까 뭐예요? 기부금 50. 그 다음에 생산부서에서 발생한 운반비. 그럼 그냥 운반비라고 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원인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쵸? 만약에 이게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원재료가 돼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운반비 23,000원 써주시면 되겠고, 영업부 거래처 직원의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 10만원인가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가 가끔 나오죠. 그쵸?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있고 가산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 부가세를 정리해라. 부가세를 정리해라. 그러면 이 부가세를 정리하는 건 분계가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그냥 정해져 있다. 자, 짝대기 거놓고 우리는 차변에 무조건 뭐가 없어져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이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그쵸?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지겠죠? 맞죠? 부가세 대급금. 자, 그리고 가산세는 우리가 차변에 무조건이에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금과 공과 뭐는?
가산세가 나오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건 무조건 대변에 잡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를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화면 위를 봐야죠. 화면 위에 뭘 봐야 돼요? 대차 차액을 보셔야죠. 대차 차액이 양수로 나왔냐, 음수로 나왔냐. 둘 중에 하나만 생기겠죠, 그쵸? 맞나요? 네, 대차 차액을 확인을 해주시고 음수로 나오면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수로 나오면 환급받아야 하니까 차변에 뭐라고 해요? 미수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양수로 나오면 내가 돈을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25일날 납부를 해야 하니까 대변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세금 아시겠죠? 이건 절대 이 틀이 변하지 않아요. 부가세 정리는 이게 그냥 틀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절대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금액 계산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쵸? 그냥 숫자는 집어넣어 주시면 알아서 차익 나오니까 분계를 이렇게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타계정 대책.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제품 1,500만 원에 대하여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것을 보고 확인을 했대요. 그러면 12월 31일 날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무슨 가격으로 나간다?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원가, 장부가로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제품 원가 1,500, 예를 들어서 시가 2,00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무조건 내 제품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원가로 나가게 됩니다. 금액은 무조건 원가로 빠져나가게 되고 제품이 대변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 적용 8번을 해주셔야지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타계정 대책. 차변은 문제상에서 주어진 대로 처리하시면 되죠. 그쵸?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나요? 그럼 지금은 뭐 기부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용도로 썼냐면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대비라고 쓰면 되겠죠? 맞나요?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계정 대책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일반결산의 마지막 문제인데 회계 1급 범위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문제예요. 그리고 얘는 자동결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결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감모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게요. 감모손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푸시다가 감모손실을 만났다. 감모손실은 두 가지가 있더라.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더라. 정상적이면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정상적이면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 비정상적인 거래만, 비정상에 대해서만 우리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정상적인 경우는 매출원가에 플러스 해주는데 회계 처리는 안 하고 안 해도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동으로 될 거고 비정상적인 경우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보시니까 원재료는 정상감모라 그랬고
상품은 비정상감모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상품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죠? 상품만 몇 개가 없어졌죠? 몇 개가 없어졌어요? 500개가 없어졌죠? 1500개에서 1000개가 됐으니까 500개가 없어졌어요. 그럼 500개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뭐가 없어졌더라? 상품이 없어졌더라. 얼마가 없어졌어요? 취득단가가 10,000원씩이니까 500만 원이 없어졌죠? 맞나요? 상품이 대변에 나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적요팔. 맞나요? 상품이 없어지면 적요팔. 네, 차변 계정 과목은 비정상 감목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일단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실제 재고액을 다 계산하셔야지 돼요. 무슨 재고액을? 실제 재고액을. 이걸 우리는 어디다가 쓸 거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넣어주셔야 하니까. 아시겠죠? 결산자료는 무조건 무슨 재고액을? 실제 재고액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재고. 그러면 자 원재료의 실제 재고액은 원재료의 실제 재고액. 원재료는 1,500원이고 실제 재고액이 6,200개죠. 맞나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930만 원인가? 930 맞나요? 네, 원재료는 93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계산 다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제품은 350개니까 얼마예요? 500. 40. 25,000원이요? 25,000원.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상품도 실제 재고액. 실제 재고액 1000개. 그러면 1000만 원어치인가요? 이해가 되셨죠? 이 세 개의 금액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넣어야 한다?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반드시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가 수동결산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에요. 자동결산은 여기다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조금 하고 화면으로 조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 아시겠죠? 자, 자동결산은 몇 가지가 있더라? 자동결산은 5가지가 있더라. 5가지. 첫 번째는 재고액이고 기말재고액. 기말재고액은 조금 전에 무조건 무슨 재고액을 입력해야 한다?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리에 찾아서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이 나와요. 대손. 대손 우리 어떻게 했죠? 대손 어떻게 했어요? 위에 대손 삼각 눌러서 뭐만 확인하고 퍼센트만 확인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나머지들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삭제했죠. 맞죠?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퇴직급여 추계. 이것도 화면 위에 퇴직 충당을 눌러주시면 거기에 우리는 무조건 뭐만 입력해요? 추계액만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만 잘 구별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결산 반영.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감가상각도 우리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쵸? 위에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인지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위에다가 입력할 건지 아래다가 입력할 건지만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법인세가 있었죠. 법인세. 법인세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선납세금부터 그대로 옆에 칸에 복사. 맞죠? 선납세금 무조건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계상액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추가계상액에다가 우리는 나머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법인세의 나머지. 어쨌든 이 둘의 합계 금액이 법인세랑 딱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 해라? 전표 추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동결산은 여기까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뒤에 페이지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 그냥 원래 있던 거 무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어떻게 넣어 주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그냥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실제 재고액을 다 계산을 해놨죠. 그쵸? 우리 칠판에 실제 재고액을 다 계산을 해놨고, 일단 제일 먼저 이 실제 재고액을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저는 이거 지금 3002번으로 했고요. 이건 저희 교재 백데이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치시면 그냥 나오게 될 거고, 첫 번째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우리 아까 계산해 놓은 거 930만 원이라고 해놨나요? 그쵸? 93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제공품이 없네요. 기말 상품이 있는데 우리 상품이 없나 보다. 그쵸? 있었으면 그냥 상품 재고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숫자로 계산해 놓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화면상에서 원재료 재고액, 제품 재고액, 상품 재고액에 무조건 실제 재고액 금액을 우리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자동결산의 첫 번째 감가상각이라 그랬어요. 감가상각. 그러면 우리는 감가상각은 자기 자리만 찾으면 되죠. 그런데 계정 과목 이름이 특허권이래요. 특허권은 한 곳에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특허권은.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특허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금액 계산을 하셔야지 되니까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자, 금액 계산을 하실 때 우리 감가상각을 하면 지금은 우리가 23년이죠. 여기에 제가 문제의 기준을 23년이에요. 아시겠죠? 두 가지로 확인해 주시는데, 취득일자가 같으면 월할 계산을 해야 해요. 월 단위로. 그런데 전년도에 취득했죠. 맞죠? 얘가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취득년과 결산년이 다르면 그냥 1년분을 모두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취득 연월일이 여기가 2023년이다. 그러면 만약에 둘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월할 계산 해주셔야 해요. 나누기 개월수 해서, 아시겠죠? 나누기 12분의 개월수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2,300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그냥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쵸? 네, 그러면 2,3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나누기 5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분 상가액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460만 원이 나오나요? 460만 원. 그러면 이 460만 원을
결산 자료에 그냥 그대로 4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취득년과 결산년이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제조공장에서, 그리고 얘는 영업부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자, 결산 자료를 열어놓고 어디로 가냐면 꼭대기에 경비로 가보면, 꼭대기에 경비로 가시면 일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고, 이 일반 감가상각비 화면을 제일 꼭대기로 올리세요. 그러면 위에 일반 감가상각비가 보이고 밑에 감가상각비가 보여요.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같이 놓고 위에는 500번대, 아래는 800번대. 그러면 500번대 기계장치가 100만원. 그러면 500번대 기계장치에 100만원. 800번대 비품에 5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쵸? 자기 자리에다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퇴직충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직충당은 그냥 여기에 있는 추계액만, 그리고 공장인지, 본사인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자료에 우리가 퇴직충당, 위에 있는 퇴직충당을 눌러주시고 500번대 퇴직급여는 추계액 3천만원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800번대는 1,500만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무조건 정답.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말에 법인세가 나오면, 법인세는 자, 문제상에서 지금 중간 예납세액 100만원과 원천징수세액 38,800원이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바로 뭐다? 선납세금이더라. 아시겠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보시면 제일 밑에 선납세금이 103,800원이라고 있죠? 그대로 똑같이 103,80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법인세가 1,500이라 그랬으니까 103,800원을 뺀 나머지 그러면 1,396,9,200원이 되겠네요. 그래야 1,500원이 딱 되니까, 1,500만 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인세는 무조건 선납세금 옆에다가 그대로 복사, 그리고 나머지 추가 계상액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잔액에 대해서 3%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보충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 중요한 건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옴에 대해서만 몇 프로?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산자료에 가서 대손 들어가셔서 첫 번째 공제율 3% 확인해 주시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제.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이 5번까지가, 6번 미처분은 잠시만요. 일단 5번 여기까지가 이제 결산이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결산이 끝나셨으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자동 결산이 다 끝나신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가 24년 2월 15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 1억 원과 주식 배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거 24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24년. (24년으로) 바꾸세요. 네. 프린트물 다시 바꿔서 올려놔야 되겠다. 24년 2월 15일 날. 왜냐면 우리 지금 결산을 23년 12월 31일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은 다음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세무 2급 범위에서는 가끔 나오니까 현금 배당 그리고 주식 배당 그리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무조건 적립률 10%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무조건 현금 배당의 10%입니다. 현금 배당만 따져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고 당기 처분 예정일을 언제로 했다 그랬죠? 2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전기는 원래 뭐 2023년 뭐 이렇게 나왔었겠죠. 이건 날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2월 15일 날 1억 원 1,000만 원. 그래서 현금 배당이 미지급 배당금 1억 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주식 배당금 1,000만 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에 이 세 개의 금액을 넣어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거는 회계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결산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